심장약을 반으로 쪼개가며 아들 내외에게 매달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5만 원짜리 곶감 하나에 대한 며느리의 폭언이었죠. 제가 빚은 만두와 함께 평생의 진심이 내동댕이 쳐진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네, 올해로 75이 된 제 이름은 박선이에요. 지금 제가 발 뻗고 누운 이곳이 어디냐고요? 보통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창문 하나 없는 이 한평 남짓한 방이 지난 5년간 제 집이었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면 묵은 김치 냄새와 벽지를 타고 흐르는 축축한 기운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요. 옆방 사람이 뒤척이는 소리, 복도 끝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내 방 일처럼 들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섬 같은 곳이죠. 오늘도 잠에서 깨자마자 습관처럼 손을 뻗어 머리맡에 둔 약봉지를 집었어요. 혈압이랑 심장이 안 좋아서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인데 이것마저도 온전히 먹어본 지가 까마득하네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약을 반으로 뚝 쪼갰어요. 물도 없이 반쪽짜리 알약을 꿀꺽 삼키니 까끌까끌한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쓴맛이 입안에 확 퍼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아껴야 한 달 약값을 버티거든요. 남은 반쪽은 내일의 저를 위한 몫으로 다시 봉지에 넣었죠. 고개를 드니 좁은 방 벽에 걸린 낡은 국자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30년도 더 된 물건인데 손잡이는 닳아서 반질반질하고 푹 파인 곳엔 제 땀과 눈물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국자로 수만 그릇의 국밥을 퍼내며 제 아들 지훈이를 키웠어요. 저 국자가 제 인생 그 자체였죠.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의 초라한 제 모습도 조금은 견딜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머리맡에 둔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 우리 며느리, 제 며느리 최나영이에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 그런지 목소리부터가 아주 밝고 낭낭하죠. 전화를 받으니 아니나 다를까 꿀바른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갑자기 유럽으로 출장이 잡혔지 뭐예요. 급하게 가봐야 해서요.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유럽 출장이라 제 아들 지훈이도 참 바쁘게 사는구나 싶었죠. 성공한 아내 덕에 제 아들도 어깨 펴고 사는 것 같아 대견하기도 했고요. 제가 뭐라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야죠. 알겠다고 대답하니 며느리는 뭐가 그리 급한지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묵은 빵이 있는데 그거라도 데워 드세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장을 못 봐뒀네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묵은 빵,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렸을까요? 그래도 애써 괜찮은 척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잠시 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윤지훈 고객님께 500영원이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이걸 보니 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거 있죠. 그래, 저 돈 보내주려고 제 심장약을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하나뿐인 손녀 소미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이 늙은 어미의 묵은 빵 한 조각, 반쪽짜리 약 한 알이 대수겠어요. 지난 5년간 그렇게 매달 150만 원을 보냈어요. 제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이 기죽지 않고 산다니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오후에는 동네 복지센터에 갔어요. 저 같은 노인들에게 점심 한 끼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거든요. 줄을 서서 밥을 타는데 옆자리에 앉은 경자 씨가 제 팔을 툭툭 치며 자기 휴대폰을 불쑥 내밀었어요. 선희 씨, 이거 봐.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효녀가 따로 없어. 작은 화면 속에 담긴 사진 한 장. 제 눈을 의심했어요. 눈부시게 푸른 그리스의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요트 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지훈이, 그 옆에 딱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 며느리 나영이,
그리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손녀 소미까지. 그런데 그 옆엔 처음 보는 점잖은 노부부가 함께 웃고 있더군요. 바로 사돈 부부였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은퇴 기념 깜짝 선물. 10일간의 그리스 요트 여행, 행복한 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유럽 출장이라더니 사돈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한 호화로운 가족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행복에 겨워하는 그 순간 제 남편, 지훈이 아버지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채로요. 이 여행에 드는 돈의 일부는 분명 제가 심장약을 쪼개가며 보낸 그 돈이었을 텐데요. 아들 내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요양비가 비싸다며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자고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죠. 그런데 사돈의 은퇴는 수천만 원짜리 요트 여행으로 축하해주면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 쓰러진 아버지는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걸까요? 경자 씨는 옆에서 계속 아들 잘 뒀다. 며느리가 저렇게 싹싹하니 얼마나 좋으냐며 부러워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그리스의 햇살이 제 늙고 주름진 눈을 아프게 찌르는 것만 같았어요. 복지센터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창문 없는 제 고시원 방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휴대폰을 이불 위로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디지털 세상의 작은 창을 통해 제 심장을 관통해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행복,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그것. 하지만 그 찬란한 행복의 그림 안에 저와 제 남편이 머물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 그리고 필요할 때 잠시 부려먹는 늙고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죠. 깊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옆방의 기침 소리도 복도의 발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죠. 그동안 아들을 바라보던 희생적인 사랑의 눈빛,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품었던 불안한 의심, 그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낡은 국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것처럼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는 다른 국자를 잡을 때가 되었다고요. 차가운 분노라는 게 이런 거였을까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쿵쿵 하고 느리게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해야 할 일을 이제야 시작하는 사람처럼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죠.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닿았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깡통 상자였어요. 제 인생의 비밀이, 제 모든 눈물의 역사가 담겨 있는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안에는 비닐에 곱게 싼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표지에 새벽이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주수, 그리고 마지막 통장에는 국자라고 적혀 있었죠. 제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이름들이에요. 이 통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 잊으려고 애썼던 30년 전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찼어요. 제 남편, 동철 씨는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했죠. 늘 성실했고 웃음이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게 하고 웃으며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몇 시간 뒤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비계가 무너졌다고, 남편이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요.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소독약 냄새,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전신마비라는 사형 선고 같은 단어,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집을 팔고 빚을 내고
남편을 평범한 요양병원에 눕히고 나서야 저는 제 아들 지훈이의 손을 잡고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에서 잠이라는 게 사라진 게.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작은 국밥집을 열었거든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가마솥 앞에서 저는 쉴 새 없이 국자를 놀렸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제 아들 밥 굶기지 않으려면, 제 남편 병원비 내려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국밥집 문을 닫고 곧장 빌딩으로 향했죠. 심야 청소 일이었어요. 텅 빈 사무실 복도를 대걸레로 닦고 수십 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면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죠. 그렇게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어요. 제 손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건 바로 그 국자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통장 하나에 그 이름을 붙여줬던 거고요.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당장 돈도 없으면서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사둔 그 쓸모없는 땅은 왜 안 파냐고요. 그때만 해도 다들 강남 아파트에 투자할 때였는데 제 남편은 고집스럽게 서울 외곽에 버려진 땅을 사들였거든요. 입버릇처럼 말했죠. 선이야, 아파트는 사람을 배신해도 땅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꿈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라는 유혹을 이 악물고 견뎌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청난 등록금이 문제였죠. 저는 결국 제 분신과도 같았던 국밥집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아들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마포에 아주 작은 꼬마 건물을 하나 사뒀죠. 그냥 노후 대책 삼아 막연하게요.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신기하죠. 몇 년 뒤 그 허름했던 마포 골목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둔 낡은 건물이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건물을 팔고 나니 제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액이 손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3개의 통장에 나누어 담았어요. 새벽을 열며 시작했던 제 인생을 기리며 새벽 통장을, 고된 노동의 결실을 기리며 추수 통장을, 그리고 제 삶의 상징인 국자 통장을 만들었죠. 그 무렵이었어요. 아들 지훈이가 번듯한 아가씨라며 나영이를 데려왔어요. 결혼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새벽 통장에서 20억 원을 꺼내줬어요. 그걸로 여의도의 번듯한 오피스텔도 사주고 회사 창업 자금으로 쓰라고 했죠. 저는 다시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제 노후는 추수와 국자 통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병원비만 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았어요. 남편 관계.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손녀 소미가 쓸 수입 기저귀 값이라며 한 달에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니 안 줄 수가 없었죠. 몇 달 뒤에는 소미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며 피아노 개인 교습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들 회사가 어렵다며 긴급 자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 추수 통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제 끼니는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바뀌었지만 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았죠. 지훈이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안부 인사 끝에는 늘 어머니, 투자 좀 더 하는 말이 따라붙었고요. 가장 아팠던 기억은 지난 설날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고시원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살갑게 굴 수가 없었죠. 한참을 웃고 떠들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요. 이 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보내줬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려던 며느리가 뒤를 힐끗 돌아보며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 있죠.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신데 모아두신 돈도 없이 대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조롱이었고 경멸이었죠.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돈 한 푼 없이 아들에게 빌부터 사는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낡은 통장 3개를 가슴에 품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 대신 이 통장들이 쿵쿵 하고 뛰는 것만 같았어요. 지난 30년간 저를 지탱해준 새벽과 주수, 그리고 국자의 힘으로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낡은 깡통 상자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제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죠. 분노와 배신감으로 속이 들끓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다. 너희 없는 동안 집 잘 보고 있겠노라고요.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곧 신이 난 목소리로 잘 부탁드린다고 다녀와서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의 유럽 출장 전날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어요. 갈아입을 옷가지 몇 개와 함께 며칠 전부터 정성껏 빚은 손만두를 아이스박스에 담았죠. 우리 손녀 소미가 할머니 만두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이 만두가 그 아이에게 주는 제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여의도에 있는 아들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보안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내리니 제 고시원 방 수십 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현관문이 저를 맞았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실 한쪽 벽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외국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진열장 안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들이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었고요. 제가 새벽 통장에서 꺼내준 20억 원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낯선 공기, 어지러운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어질러 놓고 간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먼지 한 톨 없이 바닥을 닦았죠. 마치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거짓과 위선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말한 묵은 빵이 정말 있더군요.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식빵 2조각. 저는 그걸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어요. 차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거의 굼다시피 하며 온 집안을 쓸고 닦았어요.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죠. 그러다 사달이 난 거예요. 그날도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죠. 아, 저혈당 쇼크구나. 의사가 늘 조심하라고 했는데 심장약을 반으로 쪼개 먹은 탓에 몸이 더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저는 무언가 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을 때 코끝에 달콤한 향기가 닿았어요. 힘겹게 눈을 뜨니 눈앞에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상주 곶감 선물 세트였어요. 며칠 전 집을 둘러볼 때 봤던 기억이 났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바닥을 기어갔어요. 식탁 다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죠. 주홍빛, 고운 빛깔의 곶감들이 하얀 분을 뒤집어 쓴 채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곶감 하나를 집어들고 허겁지겁 입안에 밀어 넣었어요. 쫀득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와 손녀,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모두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며느리가 주방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그 안에서 제가 먹은 곶감 포장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녀는 포장지를 집어들고 제게 다가와 차갑게 물었죠. 어머니, 이거 드셨어요?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에게 선물하려고 아껴둔 건데 한 개에 5만 원짜리 상주 곶감이란 말이에요. 5만 원. 그 돈이 없어서 누군가는 심장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데 그 순간 돈의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곶감 포장지를 사정없이 구겨 제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종이 조각이 제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어머니 때문에 제 일이 다 망쳤어요. 이걸로 얼마나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 당장 나가세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냉동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손녀를 위해 밤새 빚어온 만두를 꺼내 들었죠. 그리곤 이런 촌스러운 것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만두가 든 봉지를 그대로 싱크대에 내동댕이 쳤어요. 꽁꽁 얼었던 만두들이 사방으로 튀고 몇 개는 깨져서 하얀 속을 드러냈죠. 제 아들 지훈이는 옆에서 여보,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바닥에 흩어진 만두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 같았죠. 산산조각 나버린 제 마음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고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뼛속까지 시린 굴욕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죠. 차가운 복도를 걷는 제 등 뒤로 쾅 하고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다는 신호탄 같았어요. 아주 길고 지독했던 챕터가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등 뒤에서 쾅 닫힌 현관문 소리가 귓가를 때렸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평생을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남몰래 눈물 짓던 저였는데 그 순간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뼛속까지 시린 굴욕감이 뜨거운 분노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흔들리는 불빛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 생각뿐이었죠.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은행 앱을 열었죠.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자동이체 목록. 아들 윤지훈. 매월 10일. 500영원.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제 심장약을 반으로 쪼개며 지켜온 약속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해지 버튼을 꾹 눌렀어요. 자동이체를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하는 확인창이 떴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을 옥죄던 마지막 쇠사슬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간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제 휴대폰은 마치 세상에 없는 물건처럼 조용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돈이 이체될 날짜가 지난 다음 날부터였을 거예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어김없이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그저 화면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첫날은 10통, 다음 날은 20통. 부재중 전화 기록은 점점 쌓여갔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을까 상상만 할 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부재중 전화가 50통을 넘어갔을 때였어요. 저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다급하고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돈은?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스 요트는 좋았니?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어떤 변명도 질문도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는 걸 그들도 알아들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둔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죠. 수십 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꼼꼼하게 적어두었던 연락처들이 담긴 수첩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그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주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YD그룹 법무팀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이름을 밝혔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국자펀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제 이름을 듣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겼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제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며 깍듯하게 안부를 물었고 무슨 일이든 흠흠만 하시라고 했어요. 고시원 낡은 방에서 잊힌 늙은이로 살던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회장님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진짜 힘과 위치를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네 구민문화센터에 찾아가 도예 수업을 신청했어요. 며느리가 내동댕이 쳤던 만두 조각들이 떠올라 흙이라도 주무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흙을 만지고 있으니 신기하게도 들끓던 분노가 가라앉고 머리가 차분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씩씩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와 달랐어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며 활기차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수업을 도와주러 온 손주뻘 되는 젊은 자원봉사자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의 SNS라는 걸 들어가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 청년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하고 사진을 찾아보고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남기는 방법까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며느리의 SNS에 들어가 봤어요. 온통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죠. 그동안 제가 보내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적나라한 증거들이 화면 속에 넘쳐났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든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어요. 과거에는 저를 고립시켰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제 손안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물레 위에 흙 한 덩이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모양을 빚기 시작했죠. 바로 국자였어요. 제 젊은 날을 바쳤던 희생의 상징. 하지만 지금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국자는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무기였죠. 작고 단단하게 빚어진 국자를 손에 쥐고 저는 다시 YD그룹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제 계획의 첫 단계를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도예 수업에서 빚은 작은 국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법무팀과 마지막 통화를 마쳤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어요. 폭풍전야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저는 그저 제 좁은 고시원 방에서 제 손으로 시작한 이 거대한 폭풍이 아들 내외에게 닿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죠. 예상대로였어요. 돈이 끊기자마자 아들의 회사는 곧바로 휘청이기 시작했나 봐요. 며칠간 잠잠했던 제 휴대폰은 다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발신인은 우리 며느리가 아닌 내 아들 지훈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제게 매달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애원하는 듯한 장문의 문자와 함께 전화를 걸어왔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계획했던 그날이 왔어요. YD그룹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된 묵직한 서류 봉투가 여의도에 있는 아들의 회사 사무실로 배달되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겠죠. 최대 주주 국자펀드의 투자금, 전액 회수 통보 및 귀하가 거주 중인 여의도 오피스텔에 대한 30일 내 명도 요청. 아마 그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고서야 아들 내외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제 고시원 복도는 지옥처럼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쇠로 된 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죠. 문을 열자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의 아들 내외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핏발이 선 채로 그들은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죠. 저를 보자마자 그 비좁고 더러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더군요. 며느리가 먼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곶감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들 지훈이도 옆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먹였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제 발치에 엎드려 비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곶감. 그들은 아직도 제가 그깟 곶감 한 개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는 모양이었죠. 제가 겪은 수십 년의 고통과 배신을 고작 5만 원짜리 곶감 하나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못하는 그들의 천박함에 실소만 나왔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곶감? 그건 마침표였을 뿐이야. 제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들 지훈이가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다 뭐예요? 국자펀드가 뭐고 YD그룹은 또 뭐냐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회사를 망치고 집까지 빼앗으려고 작정하신 거냐고요?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자신들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고 이제 와서 저를 파렴치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를 툭 던졌죠. 따라와.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좁은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아들 내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허둥지둥 뒤따라왔죠. 우리는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냐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그곳의 주소를 말했어요. 강남 테헤란로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죠.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 속에서 아들 내외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앞만 바라봤죠.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택시는 대한민국 자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그곳에는 밤하늘을 찌를 듯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40층짜리 거대한 통유리 건물이 서 있었죠. 건물의 꼭대기에는 푸른 빛으로 빛나는 이정표가 선명했어요. 이타우알. 아들 지훈이가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Y, D 타워. 나 이 건물 아는데. 잠깐. Y, D. 설마. 윤동.
철.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 이름이다. 윤동철. 그리고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주 느리고 선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국자는 바로 나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며느리 나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죠. 네. 그게 무슨. 저는 그들의 말을 끊고 제 안에 수십 년간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작고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20년의 한이 서린 외침이었죠. 너희는 이 타워가 저절로 땅에서 솟아난 줄 아니? 너희가 살던 그 번쩍이는 오피스텔과 내 놈의 가짜는 사업 자금 20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 줄 알았어? 저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가 저 건물이 서 있는 이 땅을 샀을 때 여긴 허허벌판이었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내 아버지는 자기 꿈을 이 땅에 묻었단 말이다. 그런데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계가 무너졌어. 내 아버지는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몸이 됐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지.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팔고 밤에는 남의 빌딩 화장실을 닦았어. 하루 3시간씩 자면서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내 놈 대학 공부시키고 이 땅 한 평이라도 지키려고. 이게 바로 내 아비의 마지막 남은 꿈이었으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 타워는 강철로 지은 게 아니야. 내 등으로 지은 거다. 내 허리가 휘어지도록 국자를 나르고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지도록 남의 건물 바닥을 기어다니며 내 20년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탑이란 말이다. 그게 바로 너희가 그리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써버린 그 고귀한 엔젤 투자금의 정체다. 모든 것을 쏟아내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아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고 있었죠. 며느리 나영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YD타워를 번갈아 쳐다보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어머니가 회장님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죠. 너는 내게 물었지. 모아둔 돈도 없이 대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이제부터 직접 한번 배워보렴. 너희 힘으로 어떻게 살아남는지. 강남 YD타워 앞에서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죠. 제 마지막 선고대로 아들 지훈이의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어요. 국자펀드의 투자금이 빠져나가자 빚잔치를 할 힘도 없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여의도에 번쩍이던 오피스텔은 당연히 처분되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들 내외는 이제 구로의 좁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제게서 마지막으로 빌려갔던 2억만 원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는지 어땠는지는 저도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추락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세상을 짓고 있었어요. 제 평생의 꿈이자 제 남편 동철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세상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최고급 실버타운 YD 빌라가 문을 열었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제 남편을 그곳으로 옮겼어요. 지난 30년간 답답한 병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요. 통유리창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고 방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와 24시간 돌봐주는 전문 간병인들이 함께했죠. 휠체어에 앉혀 창가로 데려가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굳어있던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됐어요.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은 그걸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YD 빌라 단지 안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저는 작은 북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카페 간판에는 제 손글씨로 국자 카페라고 적었죠.
카페 안은 책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제가 문화센터에서부터 꾸준히 빚어온 투박한 도예 작품들로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창문 없는 곳이 원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됐죠. 대신 저는 매일 아침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봐요. 제가 만든 찻잔에 담긴 커피는 유난히 더 향기로운 것 같았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배운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해 SNS에 우리 카페의 예쁜 찻잔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으로 도예 클래스 신청을 받았죠. 저와 비슷한 연배의 빌라 입주민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아와 우리는 함께 흙을 빚고 책을 읽고 서로의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주며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아들 지훈이에게서 온 편지였죠.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가 가득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내의 탐욕을 막지 못했던 비겁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죠.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죠. 아직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마지막 진심까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카페 선반 위에 제가 가장 아끼는 찻잔 2개를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제가 직접 빚은 작은 국자 모양의 찻잔이었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제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답게 사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 찻잔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5살이에요. 제 인생을 지배했던 지독한 가난도, 저를 올가매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도 모두 떠나보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맵고 쓰라렸던 곶감 한 개가 어쩌면 제게 자유를 선물해준 열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온전한 박선희로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주도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고 단단하네요. 꼭 제 미소처럼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었어요.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식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세상 모든 것에는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